네, 이번 차시에서는 소거된 조선반도와 재정의된 고향을 통한 경계 구축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족은 동북 지역의 토착 민족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외부에서 유입된 외래 민족이며 그 유입이 일본의 동북 침략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만주사변을 계기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중국인들에게는 일본인과 같은 가해자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척식사업의 토지 수용령으로 인해 토지를 빼앗기고 정든 고향에서 쫓겨난 중국인들은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었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조선인 중에는 새로 토지를 획득한 부류와 토지를 빼앗기고 정든 고향에서 쫓겨난 부류로 갈렸습니다. 여기서 정든 고향이라는 것은 일찍 이주해서 여기 중국에서 자기 땅을 개척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분산 이민, 개인 이민자들을 가리키겠죠. 조선인은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였던 그런 셈이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리근전의 범바위, 즉 이제 초판본 1960년대에 발간된 초판본 범바위에서는 조선반도와 국경이 모두 소거되어 버립니다. 바로 만주, 즉 동북이 조선인의 고향이라고 이제 등장을 하지요. 그에 비해서 김학철은 조선반도를 고향으로 보았습니다. 네, 리근전에 1962년에 출간된 범바위의 첫 부분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떠나는 사람은 고향 땅과 정든 이웃을 작별하는 것이 서운해서 눈물을 흘렸다. 여기서 고향 땅은 실은 이 범바위의 주인공 김치백과 그의 아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서의자촌, 중국의 동북 땅을 가리킵니다. 기어코 가는 사람을 더 말리지는 않겠냐면 풍물안설을 고지 듣고 고향 땅을 버리고 가는 것은 옳지 못하네. 네, 그러니까 국민당이 쳐들어오면 조선인을 다 죽인다 라는 이런 소문이 돌자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나는데 이때 김치백이 피난을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리는 말이죠. 정든 고향 땅을 버리고 가는 것. 네, 여기서 고향 땅은 바로 동북에 그들이 이주해서 살아왔던, 개척했던 서의자촌을 가리킵니다. 기실 701호선은 남들이 이렇게 고향 땅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울분이 가슴에 치받쳐 올랐다. 그러니만큼 그는 또 남들이야 어찌든 간에 끝내 고향 땅에 뻗쳐낼 심산이었다. 네, 인용문이죠. 김치백과 그의 아들 호랑이를 비롯한 서의자촌의 조선족들은 모두 그들의 현재적 삶의 공간인 서의자촌을 고향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광복의 공간에서 그들이 직면한 것은 한족과 마찬가지로 공산당과 국민당의 이념에 대한 양자택일의 문제로 인한 갈등과 방황입니다. 이들이 국경 외부의 조선반도에서 유입된 외래 민족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소설의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조선반도와 국경은 모두 소거되어 버립니다. 네, 하지만 이 범바위보다 앞서서 1954년에 발표했던 김학철의 장편소설 해랑강아 말하라. 이 작품은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해랑강아 말하라에서 간도는 떠나기 싫은 정든 고향 땅의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어설픈 삭풍 거친 땅으로 묘사되며 주인공들은 고향인 조선에서의 삶을 더 이상 영유할 수 없어서 하는 수 없이 간도로 이주해 오게 된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김학철은 해랑강아 말하라에서 조선을, 그러니까 조선반도를 이주민들이 오매불망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어하는 정든 고향 땅으로 여과 없이 그리고 있으며 조선족의 이주민으로서의 역사적 특수성을 거침없이 드러냈습니다.
네, 리근저는 1937년 9살 나던 해에 어머니와 누이 동생과 함께 먼저 만주로 와 계신 아버지를 찾아서 조선을 떠나 중국 길림성 설안현 북대촌에 이주해온 이주민 1세대입니다. 훗날 1997년 출간된 그의 수필집 흘러간 세월에 실린 수필 타향살이와 처음 본 만주 땅에는 당시 9살의 리근전이 탔던 이민열차 속 풍경과 만주에 처음 도착해서 먹었던 첫 끼의 밥 등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처럼 1997년 69세의 나이에도 만주에서의 삶의 첫 시작을 타향살이로 기억하고 있는 리근전이 정작 그의 나이 30대 초반인 1962년 발표한 소설 범바위에서는 만주를 정든 고향 땅,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고향 땅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떠나기 서운해했던 조선의 고향 땅은 완전히 망각되어 있었으며 광복의 시점에서 조선 반도로의 귀환이라는 제3의 선택은 아예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자신의 장편 소설 해랑강아 말하라에서 조선 반도를 고향 땅이라고 대대적으로 부각시켰던 김학철의 경우에는 조선의용군 출신으로 상해와 호북 및 중국 공산당 휘하에 태항산에서 독립운동과 항일투쟁에 투신하다가 일본군에 포로되어 일본의 감옥에서 광복을 맞았고 귀환한 서울에서 다시 38선을 넘어 월북했습니다. 실제 연변 내지 동북조선족의 이주의 역사 및 고난에 찬 동북정착사 개척자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는 바가 없었지요. 그만큼 상해와 무한과 태항산은 연변 혹은 동북과는 아득히 멀리 있었고 동북조선족의 배수진을 친 이주의 역사와 김학철은 멀리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김학철은 조선전쟁 기간 피난차 북경에 머물다가 그의 조선의용군 시절 전우들이었던 자치주 주장 주덕회와 자치주 부주장 겸 선전부장이었던 최채의 반연으로 귀국을 포기하고 연변에 정착하게 됩니다. 네, 그러므로 김학철이 연변에 정착한 것은 1952년, 이미 그 전에 연변 조선족의 해방투쟁사는 종결되었고 그는 조선의용군 출신이라는 또 다른 개인사를 지닌 채 그 역사의 끄트머리에 접합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김학철과 리근전은 굉장히 다른 개인적 체험을 갖고 있지요. 이런 차이가 그들의 정치적 감각의 차이를 만들어냈고 또한 이러한 정치적 감각의 차이가 이들이 발표한 소설에서 조선 반도에 대한 형상화의 차이로 이어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범바이 1986년 수정판을 1962년 초판본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광복 직후 주인공 김치백이 길림역에서 본 귀환 열차를 타기 위해 모여든 조선인들이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크고 작은 보따리를 이고 또는 지고 또한 어린애들을 데리고 서로 앞다투어 귀환 열차를 타려고 야단 법석이는 귀환민들의 모습은 1962년 초판본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대목이지요. 네, 그러면 이 1986년에 그 추가된 대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문입니다. 소설에. 김치배기는 이튿날 아침에 길림시가지에 닿았다. 길거리에는 일본 사람이라고는 그림자조차 볼 수 없었고 법석 고하되며 오고 가는 시위 행렬들 뿐이었다. 시위 행렬에 선 사람들은 저마다 청천백일기를 들었는데 그들은 골목길들에서 나와서는 큰 거리로 몰려가고 있었다. 김치배기는 수많은 행렬들 속에서 조선 사람들로 모어진 대오를 발견하였다.
그들은 저마다 태극기를 흔들고 무궁화 삼천리를 부르면서 행진했다. 옷차림들을 봐서는 거기가 부자들이나 신사들 같았다. 시위 행렬 속에서는 무시로 대한민국 독립만세 하는 못 갈린 구호 소리가 터져 나왔다. 시위 행렬이 대통로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갑자기 노동자 차림을 한 웬 사나이가 나타나 시위 행렬의 선두에 선 인솔자를 눈박아 보더니 흠칫 몸을 떠는 것이었다. 이어 그 사나이는 주먹을 내두르며 욕설을 퍼부었다. 하긴 잘한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일본 놈 앞에서 한 자리 해먹던 내 놈이 갑자기 애국지사가 됐구나. 그 말에 인솔자는 저도 모르게 개걸음을 치더니만 인차 진정하고 고함을 질렀다. 저놈은 한국의 독립을 반대하는 나쁜 놈이다. 때려라. 그 인솔자의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뒤따르던 시위자들이 욱 몰려들어 마구 주먹으로 쥐어받고 발길로 걷어차면서 물매를 안기었다. 김치배기는 이틀 동안 길림 시가지를 돌며 이공리 저공리 하다가 무거운 마음으로 역전에 나왔다. 널따란 역전 광장은 조선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늙은 부모들과 어린 자식들을 이끌고 이삿짐들을 이고지고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맥없이 맨 봉당에 퍼져버리고 앉아 있었다. 한낮의 땡볕에 땀이 철철 흘러내리는 그네들의 얼굴은 먼지까지 뒤집어 써서 떼국으로 얼룩졌다. 여기저기에서 갓난애들이 더위를 못 이겨 극성스레 울어댔다. 김치배기가 어디로들 가는 길이냐고 물으니 그들은 모두 조선으로 돌아가려고 차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대답했다. 홈에는 화물차가 서 있었는데 바곳마다 콩나물 시루처럼 사람들로 빼곡하였다. 바건에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지어 기관차 꼭대기에까지 기어 올라가 있었다. 하지만 기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점체로 움직일 줄을 몰랐다. 그래서 차객들은 여기저기에서 악마구리 끓듯 기차가 떠나지 않는다고 욕을 퍼부으면서 고아대고들 있었다. 네, 이는 1986년 수정판의 머릿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986년 수정판은 소설이 시작되자마자 이런 이제 해방에 직면했을 때 중국 동북에서의 조선인들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요. 여기에는 태극기, 무궁화 삼천리, 대한민국 독립만세 등 조선 반도를 상징하는 기표들이 거침없이 등장하며 늙은 부모와 어린 자식들을 이끌고 이삿짐을 이고 지고 한 조선 사람들로 붐비는 길림 역전광장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리근저는 조선 반도를 상징하는 기표와 조선 사람들로 꽉 찬 귀한 열차를 통해 이주민으로서의 조선인의 역사적 특수성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으며 더불어 광복의 시점에서 조선인 앞에 놓인 또 하나의 선택, 즉 조선 반도로의 귀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복 이후 만주 조선인의 근 반에 달하는 숫자가 귀국, 귀향을 택하기도 했는데 중국 만주로부터 한반도로 귀환한 조선인은 이주민 총 인구의 40%인 70만에 달했던 것으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1962년 판에서 광복 직후 동북조선족이 직면한 선택의 갈등이 공산당이냐 국민당이냐의 양자택일의 문제였다면 1986년 판에서는 조선반도로의 귀환이라는 제3의 길이 추가된 3자 택일의 문제로 변화된 것입니다. 리근저는 1986년 수정판의 재판 후기에서 그때 당시는 아마 초판본을 쓸 1962년 무렵을 가리키겠죠. 네, 그때 당시 극좌 사상의 영향으로 하여 써놓고는 싶었으나 감히 써놓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보태어 넣었다고 함으로써
1962년판이 당시의 정치적 현실의 제약을 받은 것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서도 우리가 잠깐 이제 살펴보기도 했지만 1960년 범바이가 씌워지던 무렵의 연변의 정치적 상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이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리근전이 범바이의 초판본에서 왜 조선반도를 소거시킬 수밖에 없었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무렵의 연변은 그 전해인 1957년에 반우파 투쟁이 시작되어서 1958년에 끝났고 1958년에는 전국 문해계와 보조를 맞추어서 수정주의 문해 사조에 대한 비판을 진행하였으며 1959년에는 이른바 지방민족주의를 반대하는 대대적인 운동이 일어남으로써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러한 정치투쟁의 와중에서 민족은 그야말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금지구역으로 되었지요. 네, 이처럼 중국 조선족 사회가 중국 전역을 휩쓴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커다란 정치적 위기를 맞고 또한 중국 전역에서 대량의 아사자를 냈던 1960년대에 대기근으로 중국 조선족이 북한으로의 불법 월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조선족 사회는 그 존재의 기반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네, 흔들리는 조선족 사회의 존재 기반을 공고히 하고 조선족의 불법 월경으로 혼란스러운 중조 국경을 안정시키는 것은 조선족의 민족 간부들 앞에 제기된 최대의 과제이자 중국 공산당 측으로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네, 그 과제를 중공 연변주의 선전부 부부장이자 작가였던 리근전이 맡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결국 리근전은 광복 직후 조선족의 선택의 갈등과 방황이라는 역사적 현실성을 민감하게 포착하였고 나름 안전한 민족적 발화의 서사 전략으로 조선반도를 소거시키고 고향을 중국 내의 이주지로 재정리함으로써 조선족의 이주민으로서의 성격을 지우고 국내의 소수민족으로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동북 조선족 사회와 혈연적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조선반도 사이에 경계를 구축함으로써 흔들리는 국경을 견고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이는 1959년부터 1962년 사이에 만연되었던 동북 조선족의 조선, 즉 북한으로의 불법 월경 내지 역이주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조선족 사회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문학적 대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소거된 조선반도와 재정리된 고향을 통한 경계 구축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차시에서는 범바위에 나타난 조선족의 이념적 선택의 필연성과 국민으로의 통합되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